자, 안녕하세요. 저는 유용훈 관세사라고 하고요. 합격의 법학원에서 무역 영어랑 이제 무역 실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낯이 익으신 분들도 계시고, 작년에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네요. 1차 다들 보셨나요, 올해? 1차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고. 자, 일단 오늘 뭐 첫날이니까 그냥 릴렉스하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첫날이니까 뭐 간단하게 좀 제 소개해 드리고, 우리 오랫동안 공부해야 돼요. 오랫동안. 내년 2차 합격을 목표로 공부를 하실 거니까 오랜 시간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달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공부하시다가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모르시는 거 있으면 메일로 주셔도 되시고, 번호 저장하셔가지고 그냥 실시간으로 공부하시다가 뭐 카톡이나 이런 거 보내주시면은 제가 근무 시간 중에는 답변을 못 드릴 수도 있는데, 메일로 보내주시면 최소 다음 날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 뭐 카톡이나 이런 거 주시면은 보는 대로, 확인되는 대로 회신을 드릴게요. 뭐 공부 관련된 거 질문 주셔도 되시고, 뭐 관세사에 대해서 그냥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시면 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오신 거죠. 화이팅입니다. 네. 자, 일단 뭐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그냥 1차 올해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2차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첫 시간은 그냥 가볍게 이 무역신무란 과목은 어떤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내년 6월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한 1년 넘게 어떤 방식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1년이 넘는 시간은. 그리고 뭐 1차랑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래서 첫 시간은 그냥 간단하게 OT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실무 2차 과목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무역실무 제일 어려우세요? 무역실무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양은 좀 많은데, 그리고 또 무역실무가 굉장히 좀 그런 게 있죠. 내가 공부를 막 많이 한 것 같은데 머릿속에 좀 남는 게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외워야 되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공부를 해야 되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들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저는 오히려 평가나 율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관세율표. 암기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냥 내가 뭐 화학 전공가도 아닌데 막 28류, 29류 막 들어가면은 진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이해가 없는 상태로 막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무역 실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암기할 게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을 가지실 수는 있는 과목일 거예요. 왜냐면 대외무역법도 있고 외국환거래법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학원 제 책은 좀 작죠. 다른 학원들은 보통 책이 2권으로 되어 있을 텐데, 저도 2권으로 예전에 공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무역의 정의 한 페이지씩 나와 있어요. 근데 어차피 모든 이런 수험서는 다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에서 따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무역에 대한 정의를 내가 한 페이지나 굳이 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했어요. 하고 결국 이 한 권에 들어가 있는 내용조차도 내가 100%는커녕 70% 이상 소화해서 시험장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정도만 해서 들어가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약간 문장들이 그래서 좀 정제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막 굳이 길게 내가 읽어볼 필요가 없는 것들은 다 그냥 삭제를 해버렸어요. 삭제를 해버려가지고 요 한 권만 어느 정도, 이 한 권에다가 물론 보충 자료들이 좀 나오겠죠. 그런 자료들만 가지고 들어가셔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합격하시는데 우리 시험은 100점 목표가 아니라
60점만 넣으면 되죠. 정과목 60점 넣으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평균이 50점대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이제 90명을 자르는 거죠. 네, 한 53, 4점, 뭐 높을 때는 57, 8점. 그리고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60점 넘은 사람이 이례적으로 좀 많이 발생해가지고 140명인가? 뽑은 해가 한 번 있었어요. 최근에. 근데 그 기수가 물론 합격할 때는 되게 좋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동기가 너무 많으니까 수습처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90명씩만 뽑는데 갑자기 거의 뭐 140명이 뽑히니까 되게 오랫동안 수습처를 구하지 못하신 분들도 꽤 있으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구하셔가지고 일단 합격하시면은 뭐 합격하신 뒤후에 이제 생각하셔야 될 문제긴 하지만 충분히 취업이나 이런 걱정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략하게 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관세사가 되기 전에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했어요. 일반 그냥 회사 그냥 신입 대졸 공채로 들어가가지고 한 4, 5년 정도 근무한 것 같아요. 근무하면서 이제 대리까지 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그 군대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아시겠고 뭐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딱 신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나이는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나이가 딱 지나가면은 이 회사를 내가 떠나가지고 더 좋은 회사로 가기가 나이가 차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데 분위기는 너무 군대문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정치도 되게 심하고 그리고 요즘 뭐 4.5 주일? 4.5 주일 맞나요? 4일째, 4.5 주일째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그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이제 점점 AI가 우리를 대체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 네이버도 4일째로 바꾼다 그러고 뭐 은행은 벌써 굉장히 많이 AI로 많이 바뀌었죠. 뭐 1년에 뭐 3, 40개씩 점포가 사라지고 지금 딱 요 시점이 딱 그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 이제 막 3차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그 기계들을 다 대체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해고를 많이 당했잖아요. 지금이 약간 좀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4, 50대들은 상관없겠지만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나 뭐 한 20대 분들 뭐 이런 막 이제 사회생활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한 10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AI가 거의 모든 세상을 대체하고 있으면은 취업할 때가 또 마땅치 점점 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람을 자를 구실이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4.5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나가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윗분들이 이제 40대만 한 중반만 돼도 위태위태한 거예요. 이제 진급을 못 하거나 줄 잘못 쓰면은 저기 뭐 이상한 지방에 가 있거나 이상한 나라에 가 있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안 되겠다. 전문직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때 한창 또 막 그런 게 인기가 많았어요. 뭐 근데 제가 이제 관세사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저는 해외 영업팀 쪽에 있었기 때문에 수출을 직접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관세사라는 것을 좀 알긴 알았어요. 알긴 알았었는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회사 생활도 이제 조금 막 좀 이게 내가 10년, 20년 그 평균 수명은 100세 시대인데 몇 살까지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 하자 해가지고 그때 막 연봉 탑 몇위 막 이런 기사도 막 한창 나올 때고 그거 다 거짓말이긴 한데 그래서 그냥 이쪽으로 진로를 바꿔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대형 관세 법인에서 수습을 받았어요. 네, 대형 관세 법인에서 수습을 받고 그 다음에 작은 사무소 가가지고 뭐 조금 이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개업한 지는 한 이제 한 3년 정도 됐고 그냥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저도 이제 30대 거의 초중반이 돼가지고 이제 진로를 딱 틀은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늦은 나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라도 바꾼 게
지금은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일단 관세사라는 직업 자체는 되게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AI가 우리를 대체한다고 해도 수출 쪽은 조금 그럴 게 가능성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수입 부분은 한 2, 30년? 제가 살아 생전에는 모든 걸 AI가 대체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언젠가는 다뭐 변호사든 뭐 의사든 다 막 대체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직종도 물론 그런 게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살아 생전에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뭐 사연이 있으시겠죠. 다들 계기가 있으실 텐데 일단은 진입을 하셨잖아요. 수험계로 진입을 하셨고 이제 관세사가 되시기로 마음을 이제 먹으셨으니까 자꾸 나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별거 없다더라. 뭐 수습처 구하기도 힘들대더라. 뭐 연봉이 짜대더라. 그런 얘기들은 다 그냥 듣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내년 6월까지는 일단 되고 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되고 나면은 길이 또 무궁무진하게 또 펼쳐질 겁니다. 다양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굳이 뭐 관세법인에 취업을 안 하셔도 길이 정말 많거든요. 네, 길이 많고 또 중간에 어떤 한 기업에서 오랫동안 이제 다니셔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중간에 저희는 이직이 되게 자유로워요. 이직이 되게 자유로워가지고 한 3년? 오히려 너무 이직을 안 하고 한 직장에만 오래 있으면은 계속 그 업무만 이제 하게 되는데 회사라는 게 내가 다른 업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막 시켜주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뭐 통관만 하다가 나는 컨설팅을 해보고 싶어. 컨설팅 할래요. 안 돼. 그럼 퇴사할래요. 하고 다른 관세법인에서 또 막 근무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쌓아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기본 한 두세 번은 다 누구나 이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합격하신 다음에. 뭐 개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연봉이 짜대더라 이런 얘기들은 지금은 굳이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생각하면은 접을까라는 이제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는 왜 내가 관세사 수험을 공부를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시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 칼을 뽑았으니까 뭐라도 잘라야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냥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훨씬 지금 만족스럽게 그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자, 뭐 저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역실무를 어떻게 무역실무뿐만 아니라 전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5월, 6월 달에 지금 기본 이론 2달 코스죠. 요 2달 코스 하시면서 이제 가끔 뭐 작년도 그렇고 매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를 먼저 해야 되니까 암기를 먼저 해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이해랑 암기는 딱 진짜 무슨 뭐 자르듯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를 계속 무한 반복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내가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차피 이제 서술을 하셔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제대로 써지지가 않아요. 근데 암기를 하시려면은 그래도 이해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암기를 하시면 암기가 그나마 좀 더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막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쓰면서 외워야 됩니까? 아니면은 눈으로만 외워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키워드는 좀 쓰면서 암기를 했고 그래야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워낙 그 90명의 합격자가 있으면은 방법이 다 틀리잖아요. 합격하신 분들마다 다 그거 있기 때문에 무역실무 과목만 돕고 봤을 때는 너무 이게 많다 보니까 좀 이해의 폭을 좀 많이 가져가시면서 그래도 중요한 키워드들은 암기를 하셔야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 서술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좀 그냥 타고난 소질로 서술 논술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도 막 어렸을 때 보면은 책 같은 거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논리적으로 좀 그런 능력을 좀 타고나신 분들은 암기가 막 조금 약하더라도 그거를 논술로 약간 이렇게 좀 커버 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요즘 우리 시험 유형은 올해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작년까지는 굉장히 암기 위주로 최근에 어떠한 거 5개를 쓰시오, 뭐 10개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정말 암기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내가 좀 잘 못한다 해도 시험을 불합격하거나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끔 지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시험 문제 유형이 30문제, 20문제, 30문제, 20문제로 바뀌면서 한 가지 안 좋아진 거는 50점짜리가 있었을 때에는 50점짜리에서 만약에 CISG에서 올해 나왔다, 그러면 내년에는 CISG에서는 안 나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범위랑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CISG에서 30점 나올 수 있고 인코텀즈에서 30점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운송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 범위를 다 골고루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 6월 달에 기본 이론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서 들으신 다음에 7월, 8월 달에 저희가 이제 압축 정리 강의를 가질 거예요. 그냥 기본 이론 2달 공부하신다고 이 책 한 권을 여러분들이 100% 소화하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독 2달 과정으로 계속 회독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회독하시면서 이제 다시 조금 중요한 부분 위주로 좀 테마를 나눠가지고 이제 시험 유형으로 나올 만한 어떠한 부분이 있나, 예를 들어서 뭐 신용장의 양도, 신용장이라는 주제가 있으면은 신용장에서 내가 공부해야 될 게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나가는 게 이제 7월, 8월 달이라고 보시면 되고, 9월, 10월 달에 이제 기출풀이 강의가 있죠. 요 압축정리 기출풀이 강의를 계속 거치시면서 약간 심화적인 내용도 공부는 하실 거예요. 기본이론 시간 때는 이제 기본적인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압축정리랑 이제 기출풀이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를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지 앞으로 또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그런 걸 좀 공부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달에 진도별 모의고사라는 걸 좀 빨리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시험 유형이 갑자기 서술형으로 뭐 100%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솔직히. 진짜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반반? 반은 그러니까 완전 암기식, 또 반은 뭐 서술형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6월 지나 가보면 알겠죠. 올해 시험 유형,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딱 시험 문제 받아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가 잡힐 수도 있겠죠. 유형이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완전 또 정말 옛날 방식으로 막 서술하시오 30점, 아예 문제 하나도 안 쪼개고 그렇게 나온다 한들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올해 시험 유형에 맞춰서 조금 이제 공부를 내년에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계속 이해 암기는 계속 가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 범위도 이때까지는 계속 넓혀가시면서 공부를 이제 쭉 하시다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11월 1일 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간이 모의고사라도 쳐본다고 해볼게요. 한 10점 분량으로. 그래도 잘 안 써지실 거예요. 근데 저도 두려워가지고 자꾸 늦췄거든요, 쓰는 걸. 근데 2차는 결국에는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매를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이런 좀 써보는 연습을 그래도 하실 거예요. 당연히 2달 동안 또 기본적인 회독은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는 여러분들이 고독한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강의 들으시면 안 돼요. 강의 들으시면 안 되고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12월까지 다 정리를 하시고 무한반복 시험장에 들어갈 거를 시험장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갖고 들어가야지를 거의 확정짓는 시기가 이제 12월 정도 되고 이제 1월부터는 8분의 1 범위로 나눠가지고 계속 암기하고 또 오래 안 보면 또 이해를 다시 또 해야 되겠죠. 다시 또 이해하고 또 암기하고 그래도 계속 까먹으실 거예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날까지 계속 까먹으실 거예요. 근데 까먹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5월, 6월 달 2달 동안 1회독 할 때 한 보험 쪽쭉 가면은 CISG 73조가 뭐였는지 기억조차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마찬가지로 까먹어요. 지금 막 1류, 2류 관세율표 배우시는데 나중에 뭐였더라? 기억이 거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물론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는 하는데 앞부분에 이제 까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은 뭐 당연한 거다. 이게 7월, 8월도 마찬가지, 9월, 10월 마찬가지 계속 또 까먹을 거예요. 까먹고 다시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를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시면서 시험장 들어가실 때 딱 우리가 만약에 어떤 양동이가 있는데 여기 구멍이 뚫렸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다가 이제 지식을 채워 넣는 거예요. 암기한 거. 근데 계속 빠져나가요. 계속. 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채워가지고 찰랑찰랑찰랑 할 때까지 채우고 딱 들어가셔야 이제 합격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해와 암기는 계속 병행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나간 걸 까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이 지금 특히 무역신문은 협약이랑 규칙 암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강조를 많이 드릴 거고 막 가끔 보면은 막 논문 가져다가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막 정말 5만 가지 논문을 막 가져다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셨어요. 네, 근데 학자 스타일로 공부를 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외국환 거래법. 자, 외국환 거래법에 어려운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의 꽂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역외 계정. 옛날에 시험 문제에 역외 계정 쓰는 게 한번 나왔었거든요. 역외 계정이 뭐지? 계정이 뭐지? 하면서 파고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외국환 거래법뿐만 아니라 뭐 전 과목 통틀어서 뭐 HS도 컴퓨터를 내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막 분해하듯이 막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고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정말 뭐 석사 공부하시거나 박사 공부하시면서 그때 뭐 CIS든 뭐 인코텀즈든 UCP든 더 깊숙이 공부를 하시면 되지 뭐에 꽂히셔가지고 너무 이것저것 막 어떤 다른 논문 찾아보시고 뭐 그렇게까지 공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험 공부하던 시절에도 막 논문을 뭐 심화강이라고 해가지고 논문을 막 10몇 개씩 봤는데 그때는 가끔 논문형 문제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꼭 중요한 부분은 보긴 볼 거예요. 보긴 볼 건데 거기에 너무 비중을 치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요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시고 시험장 들어가셔도 충분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말씀을 드려야 되냐? 자, 자기 관리. 다들 이제 성인들이시니까 뭐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만 그거는 좀 지켜주셨으면,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낮밤이 좀 바뀌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나는 너무 밤에만 공부가 잘 돼 해가지고, 뭐 일정 시간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오늘 내가 공부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내가 무리해서 뭐 새벽 2, 3시까지 공부를 하면은, 그러다가 이게 자꾸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고 하다가 슬럼프 오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공부를 끝마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잡고 그냥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슬럼프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10시, 11시 넘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잠도 뭐 사당오락? 절대. 4시간 자면 다음날 한 2시간, 한 4시간은 해롱해롱 하실걸요. 그러니까 잠도 충분히 7시간 이상은 주무시고, 이거는 시험에 임박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주무셔야 되고, 너무 무리해서 막 공부하시면은 지금부터 너무 달리시면은 지칩니다. 지치시기 때문에 좀 컨디션 이렇게 조절도 해 가시면서 일주일에 뭐 하루 쉬시는 거 당연히 쉬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막 뭔가를 막 변화하시려는 것도 좀 이제 리스키하죠. 아, 나 이제 담배를 끊어야지. 아니요, 피세요. 합격하실 때까지 피시고 합격하시고 끊으셔도 돼요. 아, 나는 술을 끊어야지. 뭐 그 마찬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뭐 맥주 한 잔씩 먹는 게 뭐 나쁘지는 않죠. 그렇게 뭔가 막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주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 시간 되실 때 요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불피법이라고 고시계에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불합격을 피하는 뭐 방법. 사법고시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이 쓰신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분이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나를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다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최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우리는 하루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계속 스스로랑 싸우잖아요. 하루에 수천 번도 더 싸우잖아요. 아, 일어날까? 아, 좀 더 잘까? 학원. 아, 귀찮아. 아, 오늘 너무 더운데? 아, 동강 들어? 계속 스스로 싸우실 텐데 계속 승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책을 공부할 때 한 3번 정도 봤어요. 마음을 잡으려고. 마음을 잡히는데 그래서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으로 주문하면은 금방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움이 좀 됐고 어떻게 하면은 가장 내가 불합격하는데 피할 수 있는 그런 불안 요소들을 제거를 할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공부하신 분이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여유 있으시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 지금 우리 시험 유형상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 스터디는 크게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HS 같은 좀 암기 과목들은 이제 딱 디데이트를 정해놓고 뭐 이렇게 좀 마음 맞으신 분들끼리 우리 와서 요거 한번 읊어보자. 뭐 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막 전 과목을 다 같이 막 해가지고 같이 뭐 계획 짜고 뭐 이럴 필요는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생활 스터디는 그래도 조금 하시면은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하시면은 지금은 이제 처음 막 이제 개강하고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아주 굳은 의지로 이제 다들 눈이 초롱초롱 하시지만 한 6월 한 중순쯤 되면은 듬성듬성 이제 빠지시는 분들도 생기실 거고 마음이 이제 또 예전 같지 않은 또 그렇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빠지면은 뭐 커피를 쏜다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생활 스터디는 저는 했었어요. 생활 스터디는 모의고사 기간 때도 너무 보기가 싫으니까 아주 강력한 벌금을 해가지고 모의고사 안 보면 뭐 커피를 쏘기라든지 그래서 서로의 어떤 공부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하에서 하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건 자기 선택 사항이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4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총 우리 시험이 이제 관세법이 있고 평가가 있고 HS가 있고 이제 무역실무가 있는데 여기에 대외랑 외환이 같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제 환특법이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하루를 쪼개서 뭐 하루에 3시간 뭐 지금은 12시간까지 공부하란 말씀은 아니에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고 뭐 2시간 한 8시간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런 짜투리 과목들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관세법, 평가, HS, 무역실무인데 나는 대외 외환까지 같이 공부할 거야 하면은 너무 무리가 많이 가요. 근데 아직 뭐 대외 외환 개강도 안 하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짜투리 과목들은
아예 그냥 별도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좀 오며 가며 아니면은 이렇게 뭐 대중교통 타고 뭐 이동하시면은 그런 시간이나 아니면 그런 시간들을 좀 남는 시간들을 좀 아껴가지고 공부하시고 그 네 과목에 대한 시간 배분은 웬만하면은 이제 좀 골고루 공부를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권고 사항. 네. 항상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아침에 만약에 뭐 관세법을 공부하고 뭐 평가를 공부하고 HS를 공부하면 마지막 과목을 항상 진도를 못 나가요. 그 다음 날은 순서를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에 나가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이제 잡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뭐 기본 압축 정리 기출풀이까지 해서 뭐 무역실무의 범위가 이게 100이다 하면은 이제 기본이 뭐 한 이 정도 돼 있고 뭐 압축 정리해가지고 뭐 다 대충 이렇게 되고 뭐 기출 해가지고 우리는 한 요 정도로만 커버를 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가 요렇게 뭐 요런 식으로 뭐 기본적인 내용 포함해서 나오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너무너무 지엽적인데.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이렇게 나온 게 있죠. 뭐 각 장의 제목을 쓰시오라든지 아무도 못 써요. 아무도. 네, 거의 못 쓴다. 그래서 나만 이거 공부해서 나만 맞아야지 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인 것에 너무 이렇게 꽂히셔가지고 공부하시지 말고 여기 있는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시고 그것만 내가 최대한 내 걸로 만들어서 이제 수험장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방식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서브 노트라든지 뭐 목차 노트 같은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만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만드시면 나중에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보시면 다 버리실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만들려고 뭔가 했다가 3개월 지난다고 보니까 제가 만든 게 쓰레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강의들이 굉장히 이제 많으셔가지고 예습까지는 아마 힘드실 것 같고 그래도 복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습보다는 좀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권화는 좀 필요해요. 한 권으로 한 권에 내가 나중에 수험장 딱 들어갈 때 이제 무기가 될 수 있는 딱 한 권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 책으로 하셔도 좋고 어떤 다른 뭐 좋은 게 있으면은 뭐 그 책으로 하셔도 좋고 저는 뭐 굳이 뭐 제 책으로 하셔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근데 단권화는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1편 앞에 기출문제 출제 경향 분석 여기 잠깐 펴보실게요. 기출문제 출제 경향 분석. 자, 거기 보시면은 무역에 이제 기초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전 범위가 여기 1번부터 9번까지거든요. 이거 공부하시면은 끝이에요. 무역실무는. 얼마 없죠? 1번, 9번, 9가지밖에 없어요. 자, 2번, 3번, 4번을 묶으신 다음에 요게 성립입니다. 성립. 무역계약의 성립. 2번부터 4번까지가 성립이죠. 성립. 우리 무역계약은 어떻게 맺고 QQPPPSI 기억나시죠? 1차 공부하셨던 분들 인코텀즈 어떤 거래 조건으로 계약을 성립 FOB로 할지 CIF로 할지 정하는 거고 CISG에 따라서 뭐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묶으신 다음에 이게 이행입니다. 이행. 9번은 종료겠죠. 종료. 네. 그래서 무역에 대한 기초를 배우시고 그걸 바탕으로 무역 계약이 어떻게 성립돼서 어떻게 이행되고 어떻게 종료되는지 이게 무역 실무의 전부예요. 전부. 요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최근에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보시면은 저기 7번 운송 쪽에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계속
한 18년, 19년, 20년, 21년 운송에서 많이 출제가 됐죠. 50점짜리도 났었고, 요게 뭐 무역 영어도 지금 1차 시험에서도 운송 파트에서 좀 출제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무역에서 인코텀즈가 개정된 거 이슈 말고는 뭐 CISG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험에 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무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파트가 운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전쟁도 터졌죠. 그래서 막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운송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물류비가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요 운송 관련돼서 실무에서 지금 좀 많이 이슈들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좀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운송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최근에 나왔던 게 아닌가라고 그냥 조금 뭐 생각은 해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한들 뭐 운송에서만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21년도까지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쭉 다 많이 나오니까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더더군다나 문제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이제 종료 파트까지 다 공부를 그래도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OT는 뭐 한 요 정도로 맞추는 걸로 하고, 혹시 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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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예, 예, 예. 저는 과목별 편차를 절대 두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한 과목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과목이 있는 것도 저는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자기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내가 좀 잘하시는 과목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전체 다 60점 이상 그냥 골고루 맞을 수 있게, 편차 없이 그냥, 이게 가장 불합격을 좀 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을 내가 뭐 진짜 80점을 맞았어요. 근데 어느 한 과목을 내가 너무 못해가지고 뭐 40점을 맞았어요.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61점, 뭐 58점, 뭐 57점, 뭐 한 60점 이렇게 맞는 게 제일 전체 평균도 좀 높을 수 있고 합격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관세율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관세율표가 점수 지금은 되게 좀 어려운 과목일 수도 있는데, 이제 공부를 이제 오래 하시면은 요새 시험 문제 유형으로 나오고, 만약에 관세율표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은 이제 워낙 암기다 보니까 점수를 좀 고득점 하기에 그래도 좀 전략 과목으로 이제 삼을 수가 있는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세율표가 제일 싫었어요. 암기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저는 무역실무가 제일 좋았어요. 암기량이 많기는 한데, 근데 그냥 무조건 암기는 아니다 보니까 관세율표 과목은 예. 관세율표 선생님께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자, 없으시면은 그러면 잠깐 쉬셨다가 1편 들어가기 전에 용어 관련된 정의들을 몇 개 좀 제가 필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잠깐 쉬셨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가겠습니다.